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회계기준원 김은경 수석연구원입니다. 이 마지막 그 세션은 IFRS 17 관련 동향이고, 그래서 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세션에서도 아마 이제 이 일정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은 저희가 시행 시기를 18년 11월에 시행 시기 연기를 했죠. 근데 이 시행 시기의 연기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를 한 거는 잠정 결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시행 시기를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개정사항을 담아서 공개 초안이라는 거를 지난 6월 말에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 포함해서 여러 개정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90일 정도 수렴을 했고요. 시행 시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개정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확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0년 2월까지 논의를 할 거고요. 그러면 최종 개정된 기준은 언제 나오냐면 이제 20년 6월 정도 중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반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K-IFRS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직 금융이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이 보고가 끝나야 K-IFRS로 이제 공표가 되는 건데 아직 금융이 보고가 되지 않고 저희가 홀딩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ISB가 자꾸 개정을 하니까 이거를 저희가 내놨다가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홀딩을 해놓고 개정이 최종 개정이 돼서 나오면 이거를 엎어가지고 정말 저희도 최종으로 한 번에 2020년 말경에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제 저도 빨리 작업을 해서 그때 이제 K-IFRS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논의를 앞으로 계속을 할 텐데요. 12월부터 요번에 이제 2월까지 계속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논의해 갈 것이냐 하는 건데 공개 초안을 냈죠. 그래서 공개 초안을 낸 거에서 그대로 확정해야 될 거를 구분을 하고 의견을 받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었네. 추가적으로 이런 걸 더 검토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13가지가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이상 이제 논의하지 않겠다.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확정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3번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12월부터 2월까지 논의되는 거는 공개 초안에 안에서 냈던 거에서 확정되는 거, 확정을 시키는 걸 논의할 거고, 그 다음에 좀 변경시킬 것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가 확정이 되었느냐? 이제 더 이상 변동이 없는 건 뭐냐?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뭘 논의할 것이냐? 왜 논의하느냐? 외부에서 어떠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논의하느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대로 확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험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대출 계약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보통 발행을 하는 대출 계약인데 얘가 보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의적인 보험 위험을 이전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의 정의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포션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발행하는 곳은 은행이나 보험사가 아닌 곳이죠. 근데 사실 17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시스템도 개발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기준서잖아요. 근데 이런 은행들까지도 이런 시스템 개발 조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고 하는 포션이 굉장히 적은 계약에까지 이런 IFRS 17을 적용하도록 하는 거는 이런 회사들, 은행이나 이런 뭐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에게는 부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적용 범위를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데 제외를 완전히 시키는 게 아니고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17이나
금융상품 기준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포트폴리오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고, 이게 이제 라인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들을 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면서 이와 관련된 표시와 공시를 다루는 7번과 32번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IFRS 9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근데 요번에 이 개정으로서 그럼 과거에 해오고 있던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경과 규정을 집어넣어서 당기손익 인식 금융부채로 뭐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 뭐 전기재무제표는 제작성 안 해도 된다, 이러한 경과 규정을 집어넣는 것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 계약, 이제 VFA 모형 적용하는 계약이죠. 일반 모형 아니고 좀 바로 전 시간에 VFA 모형 변동수수료 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에 투자 관련 서비스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로부터 받아서 얘를 보험사가 투자 운용을 해서 그로 인한 수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넘겨주는 이러한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인식하는 이익이 보험계약 마진이죠. 그래서 보험계약 마진을 이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간에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보험계약을 집합 수준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식을 하도록 했죠. 원래 첫 번째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3개의 집합으로 나눴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3개의 집합을 다시 애뉴얼 코호트라고 해서 연 단위로 쪼갰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집합 3개의 포트폴리오의 그 3개의 집합 수준에서 자산과 부채로 표시를 하도록 했었는데, 이게 너무 세분화되어 표시한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험 경감 선택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 시간에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VFA 모형을 적용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에 금융 위험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 금융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 마진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부채 내에서 그냥 조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이 금융 위험의 변동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생 상품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이 보험 부채 쪽에서는 부채 내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보험 계약 마진에서 조정이 되게 되면 두 개가 서로 당기 손익에 다 반영이 되어야 회계 불일치가 안 일어나는데, 파생만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얘를 그 보험 부채를 그 금융위험의 변동을 보험계약 마진에서 조정하지 않고 얘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보험 그 위험 경감 선택권입니다. 근데 회사들이 보니까 이 파생 상품만 가지고서 위험 경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보험 계약을 가지고도, 내가 출제한 재보험 계약을 가지고도 이러한 위험 경감 활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보험 계약의 경우에도 위험 경감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확정할 이슈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결합에 대한 경과 규정인데요. 발생한 보험금의 결제와 관련된 부채, 발생 사고 부채죠. 발생 사고 부채에 대해서 사업 결합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회사는 이 발생 사고 부채를 그대로 발생 사고 부채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결합을 통해 취득을 하게 되면 이 발생 사고 부채에서 보험금의 결제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자녀보장 부채로 인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녀보장 부채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거의 데이터, 자료가 필요한데 이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수정소구법이나 공정가치법,
그러니까 완전소급법을 적용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뒷받침되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발생사고 부채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게 되면 그대로 발생사고 부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험 경감 선택권에 대한 경과 규정인데요. 회사가 IFRS 17이 도입이 되기 전부터, 적용하기 전부터 위험 경감 활동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 경감 선택권은 당초 IFRS 17이 나왔을 때는 적용하는 그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이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손익이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그대로 자본 쪽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전환 시점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특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 공정가치법을 적용을 하도록 해서 보험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면 과거의 금융위험으로 인한 변동이 이익잉여금으로 인식이 될 거고, 파생의 공정가치 변동이 과거분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으로 인식이 될 테니 과거분에 대한 회계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걸로 해서 이 경과 규정이 들어갔고요. 이것은 이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추가 논의가 이제 필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13가지를 계속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확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13가지나 있어서 이거 참 논의할 때에도 많은 시간이 사실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앞에 그 세션 때문에 좀 많이 좀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충분한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용카드 계약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제 보험사들이 잘 발행하는 게 아니죠. 증권사나 뭐 카드사 이런 데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얘 또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하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당초 하고 있던 대로 뭐 라인을 적용하거나 수익기준서를 적용했거나 그런 대로 그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해라. 보험기준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공개초안을 냈는데, 그랬더니 이제 회사들이 하는 얘기가 신용카드 계약 말고 다른 것도 보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데빗 카드 같은 것도 있고 고객과의 파이낸싱 컨트랙이라고 하는 다양한 계약들에 고객 보호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적용 범위에서 배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가 있고요. 얘를 신용카드 계약에, 그러니까 결국 신용카드를 사용한 회원이 신용카드사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 이게 결국 이제 대출인데요. 대출 채권에 대해서 IFRS 9을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그 사업 모형의 그 SPPI 요건을 미충족하게 돼서 얘를 또 FVPL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신용카드 계약 안에는 어떤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금융상품기준서를 전체를 적용 못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용카드 계약 전체에 대해서 라인을 적용하라는 얘기냐? 일부만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이 이제 기대 회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이 처음에 보험 계약을 판매하고 인수 심사하면서 발생되는 그러한 거래 원가죠. 신계약비라고 하는 건데, 이제 당초에는 이 보험 취득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는 이미 인식한 계약에 대해서만 이것을 이제 부채에 반영해서 이제 인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향후에 발행이 될 계약을 염두에 두고 신계약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발행이 될, 갱신이 될 계약을 염두에 두고 그 지급한 신계약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으로 인식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생각됐던 계약, 갱신이 된 새로운 계약이 인식이 되면 그때 자산에서 부채 쪽으로 그 부분만큼을 배분을 시켜주라는 것이 공개초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외부 의견이 뭐였냐면 이거 무엇을 가지고 배분하느냐? 공개초안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하라고 했더니
모르겠다.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배분하는지 알려달라. 자산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서 얘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손상은 과연 어떻게 검토해야 되느냐? 어떤 가이드라인을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환 시점에 미래 계약과 관련해서 내가 이미 지급한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을 자산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전환 시점엔 그럼 과연 자산으로 얼마를 인식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고 손상을 어떻게 인식하는데 자의성이 생길 수도 있고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그냥 얘를 단기손익으로 바로 떨어 신계약비를 그냥 단기손익으로 떨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요. 회사가 보험계약을 팔면서 사실상 신계약비를 얼마 쓰느냐 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걸 공시해가지고 언제 부채 배분이 되는지 이런 거를 다 공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민감한 정보까지를 공시 요구하는 거 아니냐 해서 공시를 없애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일반 모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투자 수익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실 보험료 받아가지고 우리 보험사가 하는 일이 뭐냐. 사실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금에 대해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아니겠냐. 결국 일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투자 관련 서비스를 투자 수익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주는 공개 초안이 이제 나왔었고 무엇이 투자 수익 서비스인지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모형에 대해서도 투자 수익 서비스가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거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이런 투자 수익 서비스에 조건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조건이 또 안 맞는 유사한 계약들은 이거에 또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보험계약 안에는 특약이 굉장히 많다. 특약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보장 단위를 결정해서 보험계약 마진을 상각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장 단위 결정이 너무 어렵다. 이거에 대한 지침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요구가 있고요. 또 투자 수익 서비스에 양의 투자 수익, 파지티브한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투자 수익 서비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파지티브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도 분명히 해달라.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일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 수익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변동수수료 접근법을 적용하는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투자 관련 서비스도 있고 투자 수익 서비스 모두 다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투자 관련 서비스는 뭐고 투자 수익 서비스는 뭐냐? 그것도 분명히 해달라. 보험계약 마진을 향후에 어느 기간에 얼마만큼 인식할 것인지 자녀 보험계약 마진에 대해서 쫙 또 이렇게 보여주도록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이익을 언제 인식하는지 공시를 요구하는 건 이거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또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외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향후에 또 다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모두 반영할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텐데 지금 3개월 정도 만에 이 모든 걸 다 논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보험 계약이죠. 내가 출제하고 있는 보험 계약. 원수 보험 계약에서 손실이 났어요. 이런 손실이 날까봐 사실은 재보험을 드는 거죠. 원수 보험 계약에서 손실이 나면 바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라라는 거죠. 최초의 계약 인식 시점에도 바로 인식을 하라. 근데 재보험 계약에서 그러면 이익을 바로 인식하냐? 그때는 이익을 바로 인식하지 말고 이 재보험 계약에서 제공하는 보장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인식을 하도록 했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 불일치가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재보험 계약에서도 이쪽에서 이제 손실을 인식하면 그 즉시 이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이 재보험 계약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이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비례 재보험이라고 하는 그 쿼타 쉐어인 재보험 계약의 경우에만 이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초과액을 보전해주는 손실 초과액을 보전해주는 계약이라든가 비비례 재보험의 계약의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너무 제한적으로만 이익 인식하도록 해서 이걸 넓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경감 선택권의 경우에 아까 파생상품,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까지 인정을 해줬는데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비파생 금융상품도 적용 범위에 넣어달라는 것이 외부 검토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시행시기죠. 시행시기는 공개초안에서는 22년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의견 제출자들이 연기에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년까지 연기하는 거에 동의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건 연기 자체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3년이냐 22년을 연기하는 걸로 동의하는 거냐? 일부가 23년으로까지 연기하는 거에 동의한다. 그러나 소수에서는 여기가 이제 독일, 한국, 남아공의 일부 보험사입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22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논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위원도 있었지만 일부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 23년까지 연기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ISB 입장입니다. 언제 논의할 것이냐? 알 수 없습니다. 12월에서 2월 사이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만일 12월에 논의 안 하면 2월에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논의해서 불확실성을 없애거나 다 개정사항을 검토해서 적절한 시행 시기를 거치거나 그래서 12월 혹은 2월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17이 연기되면 9도 연기해야 되는데 그거에 동의하느냐라고 질문에 유럽은 당연히 동의한다. 호주, 독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9 적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이용자 그룹, 그러니까 재무제표 작성자가 아니라 이용자 그룹에서는 우리는 예전부터 9 연기 반대했다. 근데 또 물어보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유럽은 9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을 계속 연기하는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뭔가 금융자산과 관련된 신용도 이런 것들을 공시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게 어때?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경감 선택권들 완전히 소급 적용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좁은 범위의 이제 개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 좁은 범위의 개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냥 슬래시로 나눠준 많은 것들을 사실 또 개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개 초안의 쭉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은 굳이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오른쪽만 보시면 이제 에디토리얼 커렉션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에디토리얼 커렉션이 사실은 아니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보험료 배분 변동수수료 접근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의 적용 조건을 개별 계약의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집합의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문구를 수정하면서 뭔가 이제 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기초 항목의 변동으로 인한, 그러니까 보험 계약에서 일부 이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금융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초 항목입니다. 이 기초 항목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이 결국 보험계약 집합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산 쪽에 이 기초 항목의 가치 변동분 이것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다 금융 위험의 변동이다. 화폐의 시간 가치로 인한 변동이다. 라고 보아서 보험계약 부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보험금융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TRG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회사들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뭔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원천을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왜곡 표시하는 것 같아. 라는 이의 제기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 같고요. 투자요소의 정의도 좀 바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가 있고 약관대출은 투자요소냐 보험료 환급은 투자요소냐 정의가 제대로 된 거냐 이제 이것도 사실은 좀 말가왈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 수준
저희가 애뉴얼 쿼트 연 단위로 끊으세요라고 이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연 단위로 끊는 거와 관련해서 또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통합 수준 쿼트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을 싹 그었었는데 사실 계속 요구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한 요구를 지금 논의를 할 예정이냐면 보험 계약자 간에 세대 간에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 이익이 미래 계약자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바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요 투자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쭉 투자하면서 이게 결국 배분이 되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세대 간의 어떤 위험을 공유한다라고 한다면 연 단위로 끊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결합과 관련해서 이 발생사고 부채 넘길 때 얘를 자녀보장 부채로 가게 하지 말고 발생사고 부채였으면 그냥 계속 발생사고 부채로 두지. 뭐 결제 금액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자녀보장 부채로 하냐. 이거 계속 발생사고 부채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가 또 계속 있어서 이것도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재무보고와 관련돼서도 또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중간 재무보고는 이게 원래 IS 34 중간 재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연차, 그러니까 연말 보고 재무제표가 중간에 중간 보고를 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연차 재무제표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게 이제 IS 34의 입장이죠. 근데 IFRS 17의 예외 규정을 둬서 중간 기간에 한번 추정을 했어요. 그럼 이거 그대로 인정하고 요 기간만 다시 추정해서 요 기간 더해서 이렇게 가고 하는 걸로 이게 IFRS 17의 예외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사들이 아니 우리 비상장 예를 들면 연말 보고만 하는 비상장 보험사가 있을 수 있죠. 저희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신한금융지주에 뭐 신한생명이나 특정 회사를 얘기해서 제게 죄송하지만 신한생명이 상장되어 있나요? 아무튼 연보고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지주회사에게 중간 재무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연말 보고가 원래 정기적인 보고예요. 중간 재무 보고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만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근데 IFRS 17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얘를 중간 재무 보고의 예외 규정, IFRS 17에 있는 예외 규정을 적용을 해서 과거 했었던 추정치를 바꾸지 않고 계속 결산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연 보고를 할 때 하고 중간에 보고를 했느냐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연말 보고의 수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속회사들의 경우에는 그럼 시스템을 두 벌로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의 제기가 있어서 이 IFRS 17에 있는 중간 재무보고의 예외 사항을 허용하는 걸로 한다거나 아니면 선택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거나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사실 중간 재무보고의 예외 규정이 있는 17에 맞춰서 지금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얘가 삭제된다거나 하면 사실은 저희에게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수정소급법이나 완전소급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완화되는 경과 규정을 추가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이제 아무리 요구해도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거가 이제 리스트화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시행 시기를 22년으로 하든 23년으로 하든 IFRS 9처럼 비교 재무제표 작성을 좀 면제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논의도 안 하겠다. 그래서 비교 재무제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보험 계약, 출제 계약에 대해서 보면 사실 이 출제 계약은
미래에 발행할 보험 계약까지 염두에 두고 재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죠. 향후에 발생할 것까지. 그러면 이 재보험 계약을 측정할 때 있어서 아니 발행도 안 한 계약의 현금 흐름을 끌어다가 지금 이 자산 금액을 측정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된다. 그것이 원래 재보험 계약의 목적이었으니 미래 현금 흐름을 모두 반영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된다라는 걸로 거의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보험계약 마진을 조정하는 데 사용이 되는 할인율, 락인 이자율, 이걸 현행 할인율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안 된다. 그냥 이제 락인 이자율이다 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중요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논의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결국 지금의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저희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세션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